기울어진 삶을 바로 세우는 마음 수업. 임상심리 전문가가 전하는 단단한 삶의 위로. 임상심리 전문가로 일하다 보면 사람들에게서 심리학에 대한 호기심 어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왜 심리학을 전공하셨나요? 또 그중 하나인데 이 질문에는 어릴 때부터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인간에 대한 풍부한 지적 호기심이 저를 임상심리학으로 이끈 동기 같지만 사실 조금 더 적나라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제 호기심은 인간에 대한 순수한 관심과 애정의 산물은 아니었습니다. 저 인간은 왜 저따구로 구는 거지? 인간은 왜 죄다 이 모양 이 꼴이야? 이 같은 인간에 대한 혐오와 냉소가 오히려 더 큰 동기였습니다. 어린 제 눈에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찬 위험하고 소란스러우며 예측이 불가한 곳이었습니다. 다양한 인간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없었던 꼬마는 왜에 몰두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테고 그 이유를 알면 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위태로운 세상을 지탱하는 내적 질서를 유지하고자 많은 규칙과 습관을 만들어내고 철저히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어낸 질서와 규칙에 위배되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면 부하가 치밀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하지만 본격적으로 심리학을 전공하고 많은 사람을 마주하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은 세상에는 필연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일이 너무나 많고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절대 원칙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하반신 마비와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게 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런 일이 닥칠 만한 합당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는 그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갔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불행의 다른 이름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많고 많은 이유를 모두 소명한 뒤에도 또 하나의 질문이 여전히 마음을 어지럽힐 것입니다. 이 불행의 희생자가 왜 하필 나야? 답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는 또 다른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이해하기 힘든 불행의 이유를 개인에게서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많은 가정문을 끌어들입니다. 그때 술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만취한 친구를 모른 채 먼저 택시를 타고 갔더라면, 아파트 입구 바로 앞에서 내렸더라면, 후회와 번민을 거듭하며 어디까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야 이 불행의 꼬리를 자를 수 있을까요? 회한 끝에 남는 것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같은 파국적인 귀결일 것입니다. 그 많은 가정문을 뒤로하고 그저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지듯이 세상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지나가기를 반복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왜를 던지고 단념하기를 반복해야 할까요? 불행의 희생자가 하필 나일 마땅한 이유가 없듯이 굳이 내가 아니어야 할 이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언제쯤이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최근에도 한 후배에게서 익숙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왜 심리학을 하셨어요? 저는 저 자신에게 조금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사는 게 괴로워서 이 고통의 이유를 알고 싶었어. 제가 던진 수많은 왜가 고통의 다른 얼굴이었다는 것을 덤덤하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답하기를 꺼렸던 이유는 세상에는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천지인데 내가 너무 유난스러워 보일까 봐였습니다.
주관적 고통에도 등급을 매겨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힘들어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상 만사에 그렇게 합당한 이유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경험에도 일일이 정당성을 부여해야만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는 그 융통성 없는 태도야말로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나는 왜 사소한 것에 고통스러워하고 왜 이렇게 약해 빠졌으며 힘들어할 만한 그럴싸한 이유도 없는데 매사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더는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든 상황도 꿋꿋이 이겨내고 늘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며 씩씩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같은 질문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세상에는 설명되지 않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일어나듯이 그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고통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누군가는 묻어납니다. 누군가는 더 비관적이고 누군가는 더 긍정적입니다. 누군가는 세상의 부조리를 더 견딜 수 없어 하고 누군가는 부조리를 웃어넘기거나 이용합니다. 누군가는 더 내향적이고 누군가는 더 외향적입니다. 누군가는 즉흥적이고 누군가는 계획적입니다. 아마 저는 삶의 기쁨과 행복보다는 고통과 불행을 먼저 찾아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행복해졌나요? 이것 또한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을 통해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고통의 이유를 찾아내려는 제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꼭 이유를 찾아내는 것만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우울과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명징한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럭저럭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원인을 밝혀내 그 뿌리를 완벽하게 제거해야만 제대로 살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우울, 불안, 무기력 등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증상은 언제 어디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심리적 고통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신체적 질병과 크게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전적 원인이 있다고 한들 알아도 뾰족한 수가 없고 좋은 약이 많이 개발되었다고 한들 완치에 이르기도 어려우며 살아가는 동안 악화와 완화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습관, 적당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은 질병에 따른 증상을 완화하며 그 덕분에 병을 안고도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리적 고통 또한 그에 대응하는 기술을 익히고 마음의 근력을 키우면 고통을 안고도 그럭저럭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 덕분에 삶의 빛나는 측면을 더 많이 발견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초반부에 삶의 고통과 불행에 더욱 민감했던 저는 심리학을 통해 삶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전보다 기쁨과 행복을 더 수월하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행복에 이른 것은 아니어서 어떤 날은 조금 더 행복하고 어떤 날은 조금 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제 근본은 여전하지만 세상에 힘든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또한 비관적인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아는 바를 실천하며 사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심리학 서적이나 자기계발 서적을 읽는 분들 또한 궁금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준 대로 살아갈까?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금연과 금주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기는 얼마나 어려운가요? 마찬가지로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기술과 이론을 섭렵했지만 제가 일상에서 이것을 늘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식을 무기 삼아 더 많은 변명을 늘어놓고 더 교묘하게 문제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우울과 불안에 취약한 불완전한 한 인간이 그 불완전함을 딛고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방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우울과 불안에 취약한 불완전한 한 인간이 그 불완전함을 딛고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방법을 기록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완전한 통제가 가능한 세상을 꿈꾸던 꼬마가 살면서 자연스럽게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책에서 배운 지식들을 다시 삶으로 녹여내는 여정의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끝날 것 같지 않는 심리적 고통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다면 부정으로 기울어진 삶의 무게추를 점차 회복하고 저마다 적당한 균형점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책을 집필하는 동안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책을 쓰는 중인데 책 쓰느라 내 정신건강이 나빠지고 있어 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머릿속에 얼기설기 부유하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자료를 찾고 글로 풀어내는 과정은 역시나 많은 노력을 요구했고 할 일이 있으면 일이 끝날 때까지 안절부절 못하는 제 성미는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단함과 불안을 끌어안으면서 고통의 이면을 보고자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가. 이런 기회가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그 순간을 즐기고자 했습니다. 책을 쓰며 잊고 지냈던 마음가짐과 소소한 일화들을 되새기는 것도 스트레스를 견디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때 저는 세상에 힘든 일이 너무나 많고 즐거운 순간은 너무 적다고 불평했습니다. 짧은 행복 뒤에 곧 다가올 고난을 걱정하며 행복한 순간마저 즐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큰 불행을 막아내기 위해 반드시 큰 행복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웃게 하는 것들은 대부분 예상치 못한 큰 행운이나 특별한 성과가 아니라 일상적 접촉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글을 쓰는 동안의 몰입감,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의 나른함. 이러한 일상의 작은 행복을 끌어모아 시시때때로 덮쳐오는 큰 불행을 막아내는 것이 평범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선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삶은 꼭 행복과 불행의 이분법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순간은 양쪽 어느 극단이 아니라 그 중간의 어디쯤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휩쓸려 넋을 놓고 지내기보다 물결의 흐름과 온도, 눈에 들어오는 풍경과 주변의 소리를 더욱 생생하게 느껴보려고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얼추 밑그림이 그려진 도화지라면 바꿀 수 없는 밑그림에 대고 화를 내기보다 도화지에 색을 입히고 입체감을 더하는 것이 제 몫이 아닐까 합니다.